자, 지난주에 발표된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1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그 여파로 증시가 하락을 했고 또 원달러 환율은 급등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요동치는 모습인데요. 네, 자세한 내용을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자, 미국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 비해서 8.6% 올랐어요. 이게 보니까 그 기간을 봐야 되는데 1981년 12월 이후니까 41년 만에 맞습니다. 최고 상승폭이어서 상당히 좀 우려가 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직전에 또 최대치였던 지난 3월이었습니다. 네. 8.5%를 두 달 만에 갈아치운 건데 여러 이유가 있을 것 같지만 구조적인 원인이 좀 있을 것 같아요. 그거부터 좀 짚어보죠. 그렇습니다. 일단 의미 먼저 보면은 그동안의 3월까지만 해도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쳤다라는 인플레이션 피크아웃 뭐 그런 주장이 있었는데 이번에 8.6%가 나오면서 이제 그런 기대는 완전히 사라졌다라고 예. 볼 수가 있겠고요. 그렇다면 왜 이렇게 높은 인플레가 계속되고 있는가? 저는 이걸 이제 복합 인플레이션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 보통 물가가 오르는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예. 첫 번째는 수요가 너무 많아서 물가가 오르죠. 나도 살래, 나도 살래, 나도 살래. 이게 2007년, 8년 때 중국에서 워낙 경기가 좋으면서 나왔던 인플레이션이고요. 또 한 사이드는 비용이 올라서 원자재 가격이 올라서 물가가 오르는 이걸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예. 70년대, 80년대 나왔던 오일 쇼크가 딱 이런 비용 견인 인플레이션입니다. 당시에 산유국들이 이제 원유를 가지고 일종의 이제 그 기득권을 행사를 한 거죠. 원유소를 예. 감산을 하게 되면서 원유 부족으로 물가가 올랐던. 근데 지금은 어떠냐? 한켠에서는 유가가 급등하고 먹거리, 곡물가가 올라가는 비용 견인도 있고요. 예. 다른 한켠에서는 코로나19로 풀렸던 수요가 나오는 수요 견인도 있고요. 여기에 코로나19 한 2년 반 동안에 글로벌 공급망이 파괴가 됐죠. 그래서 이제 중고차 가격이 폭등하는 이유가 꼭 반도체, 차량용 반도체가 없어서 차를 못 만들어서 가격이 올라가는 그러니까요. 굉장히 독특한 이유까지 겹친 수요, 공급, 또 기타 등등이 겹친 복합 인플레이션이어서 뭐 뒤에 또 얘기를 하겠지만은 이것을 과연 잡을 수 있을까? 어떻게 잡을 수가 있지? 라는 이제 두려움과 의구심도 함께 커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굉장히 쉽지 않은 상황이다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 유가도 지금 폭등을 했고 치솟는 유가에 대응해서 뭐 바이든 대통령이 직접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을 예정이다 뭐 이런 소식도 들리고 있는데 뭐 물가를 잡기 위해서 이런 모든 노력을 한다고 한들 지금 공급이 딸리는 상황에서 글쎄요 물가가 더 오를 것이다라는 가능성이 더 높게 지금 점쳐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앞서 우리가 이유를 봤잖아요. 그럼 첫 번째로 뭐부터 잡아야 되느냐? 실은 유가 잡으면 상당 부분 인플레이션이라는 녀석을 거의 무너뜨리는 굉장히 급소입니다. 그럼 유가를 떨어뜨려야 되는데 국제 유가를 떨어뜨리는 방법 일단 가장 좋은 것들은 산유국들이 그들에게는 아직도 원유가 많이 묻혀 있으니까요. 예. 대규모 증산을 하는 게 그것만큼 좋은 방법은 없습니다. 근데 과거에 미국의 패권이 있을 때는 사우디아라비아에 전화 한 통 하면 사우디가 증산을 해서 유가가 크게 떨어집니다. 근데 이제 산유국들도 알고 있죠. 원유로 석유 팔아서 돈 버는 시대 이제 거의 다 됐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탄소 중립을 석유라는 에너지를 버리게 되니까. 그래서 요즘 산유국들이 미국 말을 전혀 안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이든이 다음 달에 빈살만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는데 의구심이 크죠. 과연 말을 들을까? 그럼 유가 떨어지기 굉장히 힘들죠. 유가 올리는 또 하나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가 전 세계 유가의 공급의 13% 정도를 차지하는데 우크라이나 사태로 그만큼이 지금 없어졌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모든 것들을 좀 보면 과연 인플레이션이 유가가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이제 걱정이 많이 드는 것이고 그렇다면은 수요라도 눌러야 되는데 예. 그럼 무지막지한 금리 인상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또 여기까지 이야기가 이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물가 상승 압력이 확인되니까 이제 이번 주에 이제 또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가 금리 인상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이게 이제 참 뭐 두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연준이 한 번에 빅 스텝인데 이제 0.75로 네. 올릴 수 있다는 자이언트 스텝 예. 얘기 나오더라고요.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원래 지금 실은 5월 소비자 물가가 이렇게 8.6이 나오지 않았다면 이달이 아니라 바로 이번 주입니다. 이번 주 화수니까 우리나라는 목요일 날 나올 목요일이죠. 텐데 예, 예. 0.5%포인트 올리고 다음 달에 0.5%포인트 또 올리고. 올리고 8월에는 FOMC 회의가 없거든요. 대신 잭슨홀 미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전 세계 경제 금융계 수장들이 모이는 거니까 우리가 낙관했던 거는 이때 모여가지고 야 이쯤이면 됐다. 그러면서 9월에는 이제 금리 인상을 멈추고 좀 한번 경기 부양으로 가는 이제 이런 시나리오를 생각을 했는데 네. 뚜껑을 열고 보니까 8.6%. 이건 인플레이션 정점 아닙니다. 이건 예. 뭐
거의 시작 중반이라고 봐야 될 거거든요. 그렇다면 오히려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이사회가 아예 시장을 더 누르기 위해서 0.75%포인트, 이제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하죠. 이것을 당장 이번 주 FOMC 회의에, 6월 FOMC 회의에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실은 금리를 올려도 이쪽 공급 쪽에 나오는 이 문제는 못 해결합니다. 어떻게 금리 올려서 우크라이나 사태 해결합니까? 이상기후 때문에 작황이 망치는 거를 해결 못 하잖아요. 그럼 결국에 할 수 있는 건 금리 올려서 수요 죽이는 건데 이건 결국엔 경기 침체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주식시장도 알고 있는 거죠. 아, 금리를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고 근데 물가는 물가대로 못 잡아? 그러면은 경기는 침체돼? 아, 스태그플레이션? 이제 그런 우려에 사실 시장이 먼저 무너지죠. 그러니까요. 네.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것이 이론상으로는 있지만 잘 일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어서 맞습니다. 이게 네. 일어날 거라 싶었는데 보다 보니까 그러게 가능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스태그플레이션이 이제 70년대, 80년대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오일 쇼크, 산유국들이 원유 가지고 했을 때가 계속 그 유가가 올라가니까 금리를 당시에는요 20%까지 기준금리를 지금 기준금리 우리나라가 1.75, 미국이 1%거든요. 20%를 올려서 당시에는 물가를 잡긴 잡았는데 예. 말도 안 되죠. 기준금리를 서민들이 지금 어떻게 살아야 되는 그 맞습니다. 충격이 너무 크잖아요. 예, 그죠? 당시 80년대 이렇게 기록을 찾아보면 예. 이제 연준이 당시도 연방준비도 있었잖아요. 금리를 올리고 또 올리고 또 올리니까 전 미국인들이 저 연준에 대한 분노가 커진 거죠. 그렇죠. 농민들이 뭐 기능공들이 뭐 소장농들이 자영 해서 아예 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 위원장 폴 볼커였거든요. 예. 폴 볼커를 죽이려고 아예 뭐 달려들어서 뭐 연준 그럴 수 위원장이 늘 권총을 차고 다녔다. 뭐 이런 일화까지 나왔을 정도였는데 그러니까요. 그렇게 해서 물가를 잡았거든요. 그러면 이제 과연 이번에는 자이언트 스텝이냐 빅 스텝이냐라는 것도 한 번이 끝이 아니라 또 한 번, 또 한 번 추세를 금리 인상 추세도 형성에 대한 걱정도 커지는 겁니다. 예. 그럴 수 있겠네요. 예. 이것은 미국의 인플레 쇼크로 역시 오늘 코스피도 급락을 했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코스피가 3% 넘게 급락을 하면서 예. 2,500선 붕괴 직전까지 갔는데 예상보다 하락폭이 더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고점이 3,300이었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 25%에서는 시장이 좀 잡아줍니다. 그래서 한번 우리가 2,550으로 갖고 났을 때는 다시 급반등이 나와서 뭐 2,650까지도 올랐었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번에도 한 번이 2,600 라인, 못해도 2,550 라인은 지켜줬으면 지켜야 된다라는 좀 그런 당위적인 시각이 있었는데 장 출발이 일단 개파락을 하면서 2,550이 왔고요. 그 다음부터 계속 하락을 해서 지금 2,500선도 그리 우리가 지킬 수 있을 만한 게 못 되는 이제 그런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보통 장 초반에 빠지면은 이제 좀 올라가잖아요. 네. 그 시간이 좀 흐르면서. 근데 예. 더 빠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오르가면서. 수급에서도 전혀 뭐 긍정적인 모습이 없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가 바닥을 확인하잖아요. 주식 때 나오는 신호들이 있는데 주가가 급락할 때 개인이 투매가 나오고 이걸 외국인이라든가 기관이 받으면서 받아야 되죠. 예. 이제 시장이 하락으로 끝나면 이때가 바닥이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해왔습니다. 이게 바닥 사인인데 근데 최근의 흐름들이 주가가 급락을 해도 개인만 또 사지 외국인과 기관이 절대 안 받아주거든요. 이런 패턴이라면 또 한 번의 바닥 테스트는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그러니까 기관과 외인이 던지는 걸 개인이 받는다. 이 사이는 절대 바닥이라고 볼 수 없는 거다. 역사상 그랬습니다. 바닥 패턴에서 나오지 않았었고요. 다만 진짜 무시무시했던 게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를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떨어진다에 베팅한 거를 장 초반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했었습니다. 10,000계약 넘게 매도를 했는데 그걸 절반 정도 이제 장 후반에 걷어들였다는 거. 한 이 정도가 수급에 있어서의 긍정적인 모습인데 이거 역시도 내일 또 때리기 위한, 그러니까 내일 또 하방 그렇죠. 베팅을 한 건지 아니면 뭐 기조적인 건지 모르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일 장까지도 또 확인해 봐야 됩니다. 그렇군요. 자, 코스피가 이제 저희가 뭐 누차 말씀드리고 있습니다만 3.52% 급락을 좀 하면서 대장주잖아요. 삼성전자 2.66% 하락했습니다. 62,100원까지 내려가면서 52주 신저가를 또 다시 기록을 했습니다. 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 보니까 뭐 다 하락했어요. 다 파란불인데 네.
연초 대비 주가가 지금 보니까 25.5%가 하락을 했잖아요. 네. 이거 어떻게 좀 봐야겠습니까? 그렇죠. 앞으로 더 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좀 보시고 계신 건지. 예, 뭐 궁금하네요. 제가 재료 분석이나 이런 거는 장담할 수가 없죠. 뭐 당장 우크라이나 사태가 내일 좋아지면 좋아지는 거겠고요. 네. 뭐 사우디아라비아와 산유국들이 인류애를 발휘를 해서 야 진짜 이 인플레는 너무 심각하다. 우리 산유국들이 증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뭐 오늘 밤에 갑자기 이제 증산 선언을 하면 유가도 급락하고 인플레이션도 잡히고 뭐 이렇게 좀 장밋빛 긍정적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모르잖아요. 그래서 기술적으로만 좀 보면 지금 우리가 고점 대비 마이너스 25%가 빠졌지 않습니까? 근데 과거의 주식이라는 역사를 쭉 보면 고점 대비 마이너스 20%가 넘게 되면 하락이 되면 약세장으로 돌입한다. 그래서 이걸 빠른 시일 내에 회복하지 못하고 일주일, 2주일 이렇게 마이너스 20에서 가게 되면 약세를 얼어붙는다 그렇게. 예, 그렇게 되면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20에서 10에서 15가 한 번 더 빠지고요. 하고 최악의 경우에 우리가 리먼 브러더스라든가 닷컴 버블에서는 코로나 때도 그랬었죠. 예, 20% 이상이 한 번 더 빠집니다. 그러니까 고점 대비 뭐 마이너스 40, 마이너스 50도 나왔던 게 패턴입니다. 이게 이제 뭐 그게 반복된다라고 장담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오늘의 하락은 상당히 기술적 분석으로도 좀 이제 위험 신호라고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제는 어떤 낙관보다는 좀 리스크 관리라고 하죠. 뭐 방어를 좀 해야 되는 방어를 해야 시점이군요.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뭐 좀 빠른 시일 내에 당장 뭔가 회복을 해야 반등할 되죠. 모멘텀이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일단 이런 것 같아요. 이제 희박하다. FOMC 회의가 화수에 있고요. 이제 그 재료가 우리나라에 목요일 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수요일과 목요일 새벽에 이제 미국에서 FOMC 회의를 열고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과 연준이 금리 결정을 한 다음에 이제 기자들 앞에 서게 되는데 이때 코멘트가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가령 지금 우리가 마지막 그러니까 투자자들이 기대하는 것은 연준이 도와주겠지. 연준이 한 번은 살려주겠지라는 희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날 수요일과 목요일 지나가는 그 새벽에 제롬 파월 연준위원장이 나와서 뭐 시장은 뭐 연준이 맞겠다라든가 뭐 이런 식의 어떤 좀 약간의 뉘앙스라도 흘리면 시장은 좀 반등할 수가 있을 텐데 가령 이런 멘트요. 어찌됐건 물가부터 잡겠다라든가 그리고 인플레이션 하나만 보고 가겠다라든가 이런 식의 완전히 주식이라든가 자산시장을 외면하는 발언을 한다면 상당히 그때부터는 좀 시장이 훨씬 더 큰 패닉에 빠질 수도 있을 것 그날 같습니다. 이제 목요일 아침장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렇죠. 상황이 될 수 있겠네요. 예. 그렇군요. 자, 휘발유 경유값 저희가 아까 네. 그래픽 뉴스로도 전해드렸었는데 모두 역대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고 요즘 저기 기름 넣으러 가시면 되게 겁나지 않으세요? 네, 저 그런 2천 얼마짜리는 정말 이런 게 있었나 싶은 만큼 맞습니다. 상당히 좀 정말 비정상적이다 싶은 상승폭이에요. 네. 전국 평균이 한 2,070원이고요. 그러니까요. 서울은 2,100원이 넘었고 저는 또 경유차거든요. 근데 경유가 어떤 주유소에는 붙어 있거나 더 네, 높은 높은 곳도 경유도 있고요. 있고요. 용산이었었나요? 오늘 이제 뉴스 보니까 예. 3,000원, 리터당 3,000원짜리 주유소도 지금 서울에는 나온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유류세 인하를 한 가격이거든요. 반영한 한 거죠, 가격. 네, 반영한 반영한 거. 가격이니까 현재로서 정부가 더 쓸 수 있는 카드는 유류세 폐지인데 이건 뭐 상당히 어려운 문제. 왜 이렇게 되냐? 뭐 유가가 계속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를 하시거나 뭐 생활을 하시거나 뭐 하시거나 첫 번째로 봐야 되는 게 저 국제 유가가 언제 꺾이지? 지금 120달러에서 현재 선물 시장에서는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많이 빠진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WTI가 배럴당 118달러. 저 118달러라는 게 한 100달러 밑으로는 깨져야 인플레 잡는 거거든요. 그거 하나만 보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예, 그러면 앞으로 고유가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겠습니까? 현재로서는 그런데요. 이걸 뒤집는 것들이 아까도 있었었죠. 사우디아라비아와 미국이 다시 한번 옛 우정을 좀 생각을 해서 산유국들이 증산을 좀 해준다라든가 또 미국에는 거의 200년치 이상의 셰일 오일, 셰일 가스가 매장돼 있습니다. 예. 그거 좀 풀어야겠네요. 네, 파야죠. 봐야죠. 네, 바이든 행정부가 그거를 다시 인센티브 주고 팔아 하는 뭐 이런 몇 가지 모멘텀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한 유가 90달러, 100달러부터 좀 해라 했는데 안 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그런 좀 유가를 떨어뜨릴 수 있는 모멘텀들도 존재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예,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우리 경제 이야기 오늘 정철진 경제평론가 모시고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